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자, 은 가격이 $80를 찍고 급락을 했네요. 그래서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금 가격도 또 조정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은은 솔직히 좀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금은 뭐 떨어질 때 좋은 타이밍에 뭐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랑 은이 왜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물론 100만 유튜버 분께서 은을 또 언급해 주시니까 역시나 진짜 대단합니다. 위력이. 야, 언급하자마자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뭐 은 가격이 그간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람들의 이런 주목을 받고 있고, 일론 머스크조차 은 가격이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이건 좋지 않다. 은은 많은 산업 공정에서 필요하니까 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안 된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은이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도 기금속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산업재 수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이 산업재 수요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샤난카 아슬람 페레이라 이분이 또 이런 분석을 했네요. 자, 일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자체가 수요의 원천이다. 은 수요의 원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기차에는 대당 25에서 50g의 은이 사용되는 반면, 내연기관차에는 15에서 28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에너지의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뭐 쭉 해서 이게 전환되는 와트당 30에서 120%의 더 많은 은이 필요하다. 이제 태양광 패널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더 많은 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계산은 가혹하다. 그래서 21년 이후 8억 2천만 온스가 소비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75%, 여기에 지금 사용되는 은의 75%가 부산물 채굴이다. 그러니까 은 자체를 채굴하는 게 아니라 납이랑, 여러분들 이 어디죠? 지금 구리에 이 부산물로 은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공급이 이제 늘려야 되는데 가격이 공급을 늘릴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것 때문에 26년 1월 1일부터 수출 제한을 한다고 하거든요. 은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런던보다 온스당 $8 프리미엄을 지불을 한다. 그리고 임대료율은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랬던 게 언제죠? 그러니까 1980년대 헌트 형제 사건 그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는 구조적으로 비탄력적인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이것은 가격 급등이 아닙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장 대체 불가능한 요소의 가격 재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성이 가장 높은 금속이 전략 무기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질문하자면 테슬라는 장기적인 은 공급을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기가팩토리 생산이 현재 베이징의 이 수출허가 제도에 좌우되는 상황입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은 공급이 지금 부족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장기적인 이런 은 공급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은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아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성이 가장 높은 금속이 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에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뭐 원자력 발전,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뭐 삼성은 아예 은 광산을 계약을 했잖아요. 삼성 SDI가. 왜냐? 고체 배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은 탄소 섬유가, 은 탄소인가? 이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은이 지금 여기에서 말한 25에서 50g이 아니라 무려 1kg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배터리에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은 수요가 앞으로 창출될 것이다. 그래서 은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은 가격이 뭐 이렇게 고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또 SLV라고 해서 지금 실버 ETF, 은 ETF가 뭐 하루 만에 막 96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가격이 이렇게 넘어서서 엄청난 지금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고점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서 현재 온스당 약 $80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11%나 오르는 거는 물론 과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은행들에게는 인상적인 수익이지만 대형 은행들에게는 이러한 가격 급등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요 은행들이 파생 상품이 상당한 규모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공매도 포지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급격하고 강한 상승세는 숏 스퀴즈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훨씬 높은 가격의 포지션을 청산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마진콜을 촉발할 수 있으며 특히 시장이 휴장하는 주말에는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은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베어스탠스의 문제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었고 결국 베어스탠스는 금융위기로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가격 급등 때문에 지금 보면 CME 그룹에서 증거금을 늘리고 거래 한도를 낮추면서 금 시장이 지금 실버의 목요일 실버 떨스데이라고 해서 이걸 앞두고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상하이 은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거금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쭉 해서 제가 기사를 읽어보고 요약을 했어요. 한번 보면은요, CME에서 지금 증거금 인상과 포지션 한도 축소가 은가격 급락을 유발했으며 이는 과거 실버의 목요일 이게 헌트 형제 그 사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가격 통제 시도라는 해석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가격 급락의 직접 트리거가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하이 선물거래소는 은 선물 가격 킬로당 지금 이렇게 위안이거든요. 온스당 73.72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직전에 79달러 돌파 후 급락. 그래서 변동성이 극대화됐고요. 그래서 하락은 CME 그룹의 이 규제 발표 직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CME 조치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 은 선물 이 26년 3월물 초기 증거금을 상향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25%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포지션 한도가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증거금 미충족 시 강제 청산을 당한다. 그래서 목적에 대해 시장은 무차익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 보호를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장 반응은 기술적인 진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 발언을 보자면 CME는 포지션을 강제로 내쫓기 위한 기술적 진공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하이 선물거래소가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걸 반영해서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기술적 진공이 뭐냐 이거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술적 진공은 가격이 움직일 때 그 구간을 그러니까 받아줄 매수 호가랑 유동성이 비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대에서 원래 있어야 할 매수 대기 물량이 사라지면 가격이 계단이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처럼 툭툭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호가가 없으니까 그게 진공 상태가 되니까 기술적 진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CME 마진 인상이 진공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마진 이 증거금 인상은 단순히 거래 비용 증가가 아니라 레버리지 포지션의 생존 조건을 갑자기 바뀌는 행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그러니까 마진 인상, 그러니까 같은 계약을 유지하려면 이 증거금 있잖아요. 추가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현금이 없으면요 마진콜 청산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한 내 미충족 시에는 강제 청산을 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청산이 자발적 매도가 아니라 강제 매도라는 점이다. 그래서 강제 매도는 보통 다음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격을 가리지 않고 던져버린다. 시장가 급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여러 계정이 같이 던진다. 동시다발적으로 던지고요. 그다음에 매도 물량이 매수 호가를 순식간에 먹어치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가가 텅 비는 구간이 생긴다. 이거를 기술적 진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포지션 한도 축소가 추가로 만드는 압박이 뭐냐? 그러니까 포지션 한도 이게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줄여버리면 이 큰 손, 이 뭐 트레이더나 펀드 이런 데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포지션을 줄이거나 이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계정 상품으로 분산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복잡, 비용 증가, 그러니까 이게 다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지만 시장이 긴장 국면이면 분산이 쉽지 않아서 감축이 급하게 진행되고 감축이 다시 가격 급락을 부추기는 연쇄 반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상하이 야간 상하이 그 선물 시장도 이런 영향을 받고 급락을 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버 떨스데이라고 해서 1980년대 이게 데자뷰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헌트 형제가 은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코맥스에 개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맥스에서 거래 제한 이후 하루 만에 50% 폭락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헌트 형제가 이걸 독점을 하려고 했다가 이 규칙을 바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2개월 사이에 50달러가
$10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락을 한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 은이 $49.5에 도달하면서 CME가 10일간 5차례 마진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의 30%가 급락한 사건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헌트 형제 사건을 한번 보자고 하면요. 쭉 해서 헌트 형제가 이 현물이랑 선물을 장악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과열되면서 시장 교란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쭉 보시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거래소에서 규칙을 변경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변경해 버려서 헌트 형제가 유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버리니까 폭락이 돼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락이 빨라지는 이유는 뭐냐?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서 담보 가치 하락이 되면서 추가 마진콜이 생기고, 그다음에 현금을 못 넣으면 강제 청산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제 청산이 또 추가 하락을 유발하고 또 마진콜이 생기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다다다닥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당할 수도 있다. 이 시장에서 아예 거래소에서 이 규칙을 변경해 버리면은요, 이 마진콜, 그러니까 마진 인상을 해버리면 그렇게 레버리지가 축소되면서 그런 하락을 맞을 수가 있다. 이게 헌트 형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 때도 은이 급락한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이것도 똑같아요. 이 마진 있잖아요. 마진을 10일 내에 5회 이상 인상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금을 인상을 해버리니까 그만큼 이제 여기에 들어간 이런 레버리지나 이런 투기 수요가 갑자기 이제 청산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추가 담보를 이렇게 요구하니까 당연히 이걸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가격 하락이 일어나면서 손절이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금 인상이 이게 다 상승을 이렇게 제약시키는 이런 뭐라고 해야죠?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래소를 독점을 해버리면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는 상하이 거래소도 커지니까 이런 이제 조작을 과연 이제 CM이나 아니면은 뭐 런던이나 뭐 이런 데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승부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은 시장 이런 거 분석을 해보면서 진짜 재밌게 이거를 한번 관찰을 하고 있으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아니면은 똑같을 것인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 이 가격을 때리는 칼, 결국 규칙 변경, 그러니까 마진이랑 한도랑 이거를 거래소에서 지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레버리지가 붕괴가 되거든요. 차이점은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기사에서 말했듯 이 산업 수요, 태양광, 전기차, 그다음에 전자, 그다음에 실물 부족, 이 공급 제약이 있죠. 그다음에 지정학적이나 이제 통화의 신뢰가 점점 붕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펀더멘털 방어벽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1980년, 2011년처럼 추세 종료가 즉시 확정이라고 단정하기 이르다. 그러니까 대폭락이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지금 보면 $75 방어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음모론이나 추측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글로벌 금융 권력자들이 $75에서 상승 차단을 합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는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 $75 콜옵션이 41,000건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물 인도 대상 물량이 약 2억 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맥스 실물 재고가 2,480만 온스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물 인도 요구 발생 시에는 가격이 $100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추측인데 이걸로는 이걸 근거로 좀 이걸로 조금 추측을 해본다, 뇌피셜을 펴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5 방어선 음모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왜 $75 방어선이라는 말이 나오냐?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다. 그래서 $75 위에서는 옵션이 대량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본능적으로 방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75 이상을 시간을 두고 머무르면요, 옵션 매도자가 해지를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실물 인도 압박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신뢰 문제가 생기고, 결제 구조 자체가 스트레스 테스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으로 아니면 합의설로 추측을 해보자면 $75의 방어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실물 인도 요구가 터지면은요, $100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논리를 따르자면 $75 돌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옵션 행사가 증가하면서 실물 인도 요구가 폭증할 것이다. 그러면은 재고 부족이 노출될 것이고 종이 가격 신뢰는 붕괴될 것이고, 그러면은 가격 발견 기능이 실물 프리미엄 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상하이 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가격은 선물 옵션의 이론 가격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은의 가격으로 재평가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100 이상 급등 가능성이 언급되고요. 단 이는 조건부 추측 시나리오지
아직 확정 전망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또 이렇게 좀 소식에서 들려보면 100달러 이상의 상당 은이 지금 보면 중국의 실물 은 가격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가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지금 은 시장에서는 100달러 이상 온스당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적 상승 배경을 보자면요, 은 가격이 올해 누적으로 174% 올랐습니다. 금은 73% 올랐고요. 백금은 180%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물 수급 요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급 부족, 그다음에 광산 투자 부진, 그다음에 2020년 이후 지속적 실물 공급 부족 사태,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변수가 또 있습니다. 자, 26년 1월 1일부터 은 수출이 이제 규제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물 1온스당 300온스 이상의 종이 은 거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 조작 때문에 결국에는 급등할 수 있는 구조적 상승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수요 붕괴가 아닌 규제에 대한 강한 디레버리징 성격이다. 그래서 CME가 반복된 패턴은 가격 통제, 그다음에 급락, 변동성 확대 구조이고요. 과거와 다른 점은 아까 산업 수요 확대, 실물 재고 부족, 그다음에 지정학, 달러 신뢰 약화, 이것 때문에 아마도 과거랑 또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 급락 리스크는 존재하나 장기 구조는 오히려 더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또 속보를 하자면 중국이 1월 1일부터 은 수출 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은 은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이제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간에 도는 소문으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로도 결제를 강제시킬 수도 있다. 이거 은 니네들 수입해 가려면 위안화로 거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하이 은 가격이 85달러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과 구리, 특히나 은은 이제는 창고에 이제 많이 쌓아 놓아야 된다. 이제 앞으로 은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즉각 은을 사용했던 뭐 테슬라든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이제는 은을 창고로 쌓아 놓고 거래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왜냐? 이게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아예 전기차나 태양광을 생산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창고에 은을 쟁여 놔야 된다. 구리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원자재 장세가 그래서 지금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은이 지금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1위가 금이고요, 2위가 은, 3위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정산 보면 이 정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이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 8달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의 비중이 전체 외환 보유액의 59.5%로 떨어져서 199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참고로 이 수치에는 금 보유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탈달러를 위해 막대한 양의 금을 매입하면서 금 보유량은 급증했습니다. 금을 포함할 경우 중앙은행의 총 준비금 대비 달러 자산 비중은 더욱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추세를 여러분 한 번씩 보시면서 탈달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은을 6월 13일 날 쿠팡에서 제가 샀다고 했죠. 한국금거래소 실버바 이거 단품을 하나 샀었는데 지금은 뭐 470만 원 넘어가고 있다. 물론 뭐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죠. 6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 실물도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 실물 예전에 한돈 샀을 때가 60만 원대 샀거든요. 근데 지금 90만 원 넘어가고 있고요. 거의 100만 원대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거 제품보기란, 영상 왼쪽 아래 하단에 제품보기란이 있어요. 여기에 클릭하셔서 여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쿠팡 링크로 들어가시면은요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실버바랑 골드바. 그래서 거기서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거 있잖아요. 책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음식이나 생필품이나 이런 거 사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실물을 웬만하면 금이랑 은 투자하신다고 생각하면 실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은은 특히나 이 세금 때문에 실물 투자가 그래도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소식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